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휴장이었고 그 전주도 휴장이었으니까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좀 반가운 마음은 많지만 마음은 살짝 무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한 0.8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빠졌죠. 약 1.49%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장중에는 좀 더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후장에 조금 반등은 아니고 낙폭 축소가 좀 나왔죠. 요거는 지금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이스라엘 쪽, 그쪽의 기대와 우려감, 그게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 장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다 웬만하시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란 쪽에서 참전 가능성, 요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이란의 혁명수 비대, 이란의 최정예 군대죠. 그게 시리아 인근 쪽에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인근 쪽으로 재배치했다라는, 병력을 재배치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시장이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후장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또 임시 휴전을 합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이 휴전 뉴스가 조금 묘합니다. 하마스 쪽 공보실에서는 우리는 관련 정보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집트 쪽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을 해서 그런 게 나왔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쪽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이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좀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뭐니 해도 유가가 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거나 이란이 참전을 하거나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하지만 이 유가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걸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때는 미국에서 그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이 화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걸 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정유회사들 원유 이렇게 채굴 하는 기업들한테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유세를 걷어야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못하게끔 투자를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셰일 오일 쪽에서 이렇게 좀 시추를 많이 하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좀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 요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까지 참전을 해버리면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중소형 에너지 섹터들, 대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죠. 그런 쪽이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조선주 섹터가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켜고 있었고요. 그다음 자동차 쪽이 조금 상대적인 강세가 나왔고, 금융주들이 오전장에 좀 빨간색 나왔다가 좀 보합권 이쯤에서 마감돼서 조선, 자동차, 은행주 이런 쪽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좀 빠져서 시작했다가 이거 10분봉인데요. 빠져 시작했다가 잠깐은 분위기가 살짝은 좀 올라왔어요. 요거는 외국인들 그 선물 시장에서 지금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이 선물 시장 쪽 요런 쪽이 좀 플러스가
플러스까지 나는데라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8시 45분부터 장을 시작하죠, 선물장은.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 출발했다가 잠깐 반등 나오는 듯 하더니 오후장에 그냥 힘없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오후장에 조금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장 마감 무렵에 임시 휴정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낙폭을 많이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저 추석 연휴 지나기 전에 조금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왜 뭐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좀 이렇게 두들기가 맞고 여기서 이렇게 10월 달 들어오면서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다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뭐 반등세를 그렇게 강하게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박스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은 일단 뭐 2,400포인트 정도 그 근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이 22평선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짓누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20선하고 아래에는 2,400포인트, 뭐 거기에 단기적인 박스권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면 외국인들 보면 징그럽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명인들의 복귀를 연휴 전에 했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6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루도 안 빼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현재 16일 연속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금액으로는 약 2조 7천억 정도 그 정도를 매도하고 있어서 일단 이 시장이 조금 좀 안정이 되고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이 시장에서 수급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코스피 현물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선물 시장의 수급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 플러스 미결제 감소, 미결제 약정 감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전까지는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때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요때 보시게 되면 미결제 약정은 뭐 29만 개에서 28만 9천 개, 28만 2천 개, 7만 7천 개, 뭐 쭉쭉 이렇게 줄어들다가요. 이 4일 연속 외국인들 매수했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흡사해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날은 지수가 빨간색 나오고 그렇지 않은 날은 지수가 파란색 나오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략 뭐 그 전에 한 4만 5천 개 정도 외국인들이 신규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뭐 절반 정도 청산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은 3,990계약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반등을 겨냥해서 이 부분은 청산한 부분이고 이걸 추세 자체로 이렇게 돌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에요.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메이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하방 포지션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일부 좀 줄이긴 줄였었는데요. 줄였는데 아직도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플러스 미결제 약정 감소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대별 요거를 선물 시장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오늘 1,950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리고 뭐 어제도 1940억 정도를 매도했고,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거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미결작정이 늘어났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하방으로 조금 이렇게 포지션을 좀 더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것만 명심하면 아마 선물시장 수급만 보신다라면 현물시장 수급은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물시장 수급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요게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수 들어오면서 미결작정이 줄어드는지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 좀 많이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변동폭 자체는 이 코스닥 10분봉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거의 움직이는 모습은 비슷한데 이 변동폭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큰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코스피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 하락하고 있는 22평선, 자, 요건 분차트고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22평선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좀 놀고 있죠. 그리고 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요거 코스피네요.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면 요런 모습, 코스닥 시장의 움직이는 모습은 요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더 가파르게 코스피 시장보다 이 빨간 이평선, 22평선이 굉장히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에 부딪히고 거기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위쪽으로 좀 막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조금 좀 매수가 얼마 전에 조금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자, 요거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코스닥도 선물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 코스피 현물 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이 코스닥 선물 시장은 크지는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는 선물 쪽 매수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현물 쪽을 매수를 하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들 역시 3일 연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라서 수급 상황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쫓아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다음은 업종을 간략하게 하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업종 쪽이 상대적으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물론 뭐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뭐 보합권 그쪽에서 마감이 됐지만요. 뭐 오늘은 올라오기만 하면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장중에 플러스만 났어도. 자, 이 자동차 쪽 섹터가 다른 업종들이나 섹터들보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대차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시장은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오히려 8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불안할수록 좀 실적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빠져도 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또 수급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내수는 조금 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친환경차, 뭐 하이브리드카 포함이죠. 친환경차를 한 21만 대, 3분기까지 21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 1년 동안 한 18만 대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대략 3만 대 이상
친환경차를 더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좀 있으면 발표될 실적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공격적인 뭐 그런 섹터가 아니라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죠. 자, 뭐 시장도 어수선하고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현대차의 실적 부분들 뭐 한 3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저것 뭐 리콜된 부분들 이런 것들로 계상을 하면서 작년 1분기에는 실적이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뭐 3조 5천억 정도 이 정도 수준 나온다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돼 있는 종목이니까 주가 움직임도 지금부터는 미리 이렇게 좀 뺐으니까요. 좀 좋은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를 봤으니까 현대위아라는 종목, 부품주 중에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제가 명인들을 복귀할 때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좀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거죠. 로봇 쪽 지금 지난주에 로보월드 2023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출시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공개한 게 있는데 로봇을 좀 신박한 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로봇이 있는데 요거를 내년에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조업을 시작할 겁니다. 조지아 공장이 생산을 시작할 텐데 거기서 AMR이라 그러죠. 이 자율주행 로봇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GV라는 게 있고 AMR이라는 게 있는데 AGV보다 AMR이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에요. 현대위아에서 개발해서 만든 그 AMR 로봇을 아마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뉴스 보신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주차하는 로봇을 요번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바퀴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들어 올려 갖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던데, 야, 적어도 뭐 주차장 같은데 그런 데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보월드 2023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면 이제는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도 다른 종목들 다 두들겨 맞는데 주가 자체도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좀 등락은 있겠지만 등락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좀 조정받는 국면들, 이런 국면들이 나오면 한번 차분하게 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로봇 관련해 갖고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뭐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죠. 뭐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이 워낙 많이 갔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vs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5,758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2조 6,998억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됐을 때 그때 뭐 5만 9천 원인가 거기서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았는데 비쌌던 거죠. 예, 비쌌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건 매출액을 비교를 좀 해보면요. 202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6억 정도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450억이에요. 자, 근데 이
매출액 규모만 본다라면 3배 이상 많은 모습이죠. 월등히 좋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매출액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1.11%를 성장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21.62%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물론 매출액 규모가 크니까 덜 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초기 시장이에요. 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나 싸게, 얼마나 품질 좋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결정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매출액이 136억인데요. 매출 원가가 65억 정도 되니까 원가율이 47.79% 정도가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가율이 47.79%밖에 안 돼요. 두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 매출 원가가 307억입니다. 원가율이 68.22%예요. 또 요거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7%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넘어서서 71.4% 정도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고 지금 매출액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액 증가율이 훨씬 크죠. 영업이익,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13억 흑자 전환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132억으로 전년도보다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빨리 이 두산 로보틱스가 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사족 보행, 협동 로봇, 서빙 로봇, 천문 마운트, 로봇 종합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협동 로봇이나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서빙 로봇은 로보월드 2023에서 서빙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인터뷰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서빙 로봇의 국내 서빙 로봇의 70%를 중국산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금 서빙 로봇 내놓은 거 이게 중국산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격이 대등한 수준이다라면 중국 거 안 쓰겠죠. 우리나라 거 쓸 겁니다. 그걸 원가율을 중국에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 원가율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핵심 부품들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쪽은 협동 로봇이고 주요 주주는 자, 오준호 창업자 44.41%, 삼성전자 14.83%, 두산 68%. 자, 주요 특징은 핵심 부품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자체 생산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세계 5위 기업인데요. 뭐 요게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우위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매수했던 거 우리는 이날 22만 4천 원에 예, 원금 회수했습니다. 원금 회수한 거를 지금 이날 만약에 100주를 팔았으면 100주만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100주를 팔았다라면 2,2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여기서 1,300만 원어치만 샀다라는 얘기예요. 왜? 주식 수는 지금 이때 매수를 낸 거 정리를 하고 했으니까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금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령껏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팔 2개 달린 그러니까 하반신은 휴머노이드가 아닌데요. 팔 2개 달린 그런 협동 로봇을 출시를 한답니다. 내년 초에. 인간형 로봇이죠. 이런 건 어디에 쓰겠습니까? 제조업이나 공장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아마 삼성그룹 쪽에 제조하는데 그런 데를 타켓으로 이런 로봇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준호 창업자님께서 WKC라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요. 월드,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퀄리티,
그다음 한국 수준의 서비스, 중국 수준의 가격. 자, 요거를 갖고 WKC 뭐 이렇게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실행된다라면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로봇 얘기는 시간이 되면 제가 틈틈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나 돌발 변수들 이런 걸로 인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실적 호전이나 뭐 그런 모멘텀들, 뚜렷한 모멘텀들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 섹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 섹터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봇 주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쪽에서 핵심 주식들 이런 것들은 또 슬슬 분할 매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시청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